네. 닭 먹어도 된답니다. 뭐 튀기지 않아도 되고요. 네, 뭐 어떻게 해서 먹어도 유통되는 닭에는 AI 네, 저기는 없답니다. 물론 생닭 먹는 사람은 없지요. 생닭을 먹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생닭을 어떻게 그냥 먹는 그건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그거는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PD가 무슨 생닭은 안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네. 과감하게 전선을 오른쪽 중간에 칠 수 있어야 한다. 지지자 정당이 될 것인가? 다수파 정당이 될 것인가? 선택하자. 이렇게 민주당의 우양우 전환을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민주당의 우클릭이 성공했던 전력이 없었던 점이 함정인데요.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요즘에 네,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민주당 앞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기자하셨죠? 아, 예. 네. 지금 몇 선이시죠? 재선이신가요? 예, 예. 재선. 예. 경기도 하남. 아니죠. 우리 동대문 을. 동대문 을에. 예, 아, 동대문 을에. 참. 홍준표 의원 하셨죠. 아, 홍준표 의원한테 이겼습니까? 아, 안 나오셨죠, 홍준표 의원이? 아, 저랑 지난번에. 예. 붙어서 이겼습니까? 예, 예. 홍준표 의원에게? 예, 예. 싸움이 엄청나게 몇 표 차 아닌 걸로 간신히 이기셨겠어요? 한 10%. 예. 그렇게 8천... 큰 차이로 이겼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을? 저 경남도지사를? 예, 예, 예. 아, 그러셨구나. 대단하시네. 저기, 이번에 정확히 발언이 어떻게 되신 거죠? 우리가 우클릭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클릭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또 그 용어를 경계를 했습니다. 과거의 우클릭 시도 혹은 이제 중도로 가자. 중도 논쟁, 실용 논쟁 이런 것들이 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거예요. 축구장이라고 하죠, 이걸. 축구장이라고 하면 축구장이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왜 기울여져 있습니까, 축구? 우선 1992년부터 한 2002년도까지만 해도 20대, 30대 인구가 50대, 60대 인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죠. 아, 그 인구 분포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구장을 얘기하는 게? 우선 연령적으로 네. 볼 때 5060이 2030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훨씬 많았죠.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기울어져 있다. 다음 두 번째는 호남의 인구가 네. 정치적 비중이 컸던 호남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가 돼 있죠. 네. 과거에는 호남의 인구가 일정한 비율을 갖다 차지하면서도 그 당시 인홍인구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죠. 영남, 수도권, 뭐 강원도까지. 근데 수도권에 가 있는 인홍 2세대가 호남 귀속주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호남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번부터는 충청도 인구가 호남보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거에서 많아지죠. 다음 세 번째는 이념적으로 나는 진보다보다 나는 보수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길어진 상황에서는 플레이어가 후보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운동정의는 연령별, 호남, 영남,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연령별, 지역별, 네, 이념별 이쪽이 작다 이 말이죠. 그쵸. 포지션이 이쪽이 파이가 크고 그게 2002년도에 비해서 운동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 운동장이 바뀌었다. 이쪽이 훨씬 많다. 예. 예. 2002년도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 여파가 컸죠. 그러니까 재야 세대, 386 세대, 전교조 세대.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소수파였지만 사실은 다수라고 하는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92년 문민정부 출범, 물론 다른 3당 연합이랄지 야합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네. 그다음에 1997년도에 DJ 편합이랄지 2002년도에 2030 플러스 영남 후보 전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이런 민주파가 다수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네. 원래 민주당이 그렇게 진보당이었습니까? 원래 민주당이 그 DJ 대통령 때 제가 분명히 보수 야당을 표방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할 때는 진보를 하면 이제 크게 봐서 크게 정치 지형을 이제 보수, 개혁 이렇게 얘기가.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김대중 총재 계실 때만 해도 보수 대 진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꼭 보수 대 개혁이라고 했죠. 중도 개혁이라고 했죠. 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걸 많이 썼죠. 근데 네.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보수 진보 이런 표현을 쓴 거입니다. 네. 참 방금 이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얘기한 보수에도 사실은 학문적으로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보수 안에도. 그래서 편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학문적 얘기한다면 보수 진보 이렇게 편하게 그렇죠. 맞고, 그래서 한국적 기준 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보 블록에 속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쭉 표방해 왔는데 1988년 이후에. 근데 이것이 이제 한때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한때는 또 서민의 정당 이렇게까지 조금은 더 색채 강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지금 다시 그 모토를 갖다 취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가 복지만 강조하고 정의, 경제 정의만 강조하고 경제 민주화만 강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한편에서는 성장 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 편을 갖다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넓게 본다면 우리가 동반성장 얘기하잖아요. 네. 동반성장이 뭡니까? 대기업과 같이 함께 중소기업의 잘 성장 살죠. 아닙니까? 혁신경제가 뭡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권을 갖다 내려놓고 중소기업과 공존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나아가서 이런 동반성장에 동의하는 건강한 대기업 집단과 함께 가자. 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한 얘기가 첫 번째였고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정당은 역시 언어 아닙니까? 정치는 문화 아닙니까? 그 정치 집단이 갖고 있는 언어, 태도, 결정의 신속성, 막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저런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해?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런 정치인이 어떻게 그 당에 있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그 결정의 신속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고함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진보 유권자가 있고 보수 유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유권자들은 이념적이라기보다는 그 정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태도, 문화 이런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치는 언어라고 하잖아요. 네. 넬슨 만델라가 90개국 정상을 갖다 모았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근데 정치는 울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사람들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 하나를 묶는 것이라고 봐요. 최근에 와서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는 국민 하나를 묶는 것처럼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도 어느새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지자 중심 정치를 해요. 교과서 문제랄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래서 지지자를 통해서 전체 국면을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체 국민 하나를 묶는 정치를 하려면 본인이 생각하는 돌파라고 한 것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 중심 정치에 유혹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정치의 태도, 언어, 울림, 말 이런 걸 갖고 오른쪽까지 가자. 세 번째,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햇볕 정책, 신햇볕 정책을 좀 발전시키자. 햇볕 정책이 버전 자체를 갖다 보면 굉장히 그전에 대북 유화 정책, 북한과의 어떤 대화 정책. 이번에 당직 뭐 맡으셨습니까? 당직을 내놨죠. 아, 내놓으셨습니까? 내놓으면서 이제 쓴 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신햇볕 정책으로 발전시키자. 기존 햇볕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이 더 많은 동의를 갖다 꺼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연결시키자 한 얘기가 했던 거죠. 네.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금 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형이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는데 계속 지지자 중심 정치를 하게 되면 20대 4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여론조사에서. 지금 1년째 여론조사가 20대 40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글쎄, 정체성이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아까 말했던 중도화 논쟁, 실용 논쟁은 다르다. 기존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외연을 넓히자.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중간층이나 보수층이 갖고 있는 경계심,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켜주는 거다. 그건 굉장히 많은 태도나 문화, 언어에 관한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정체성과 외연, 정체성과 대중성.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계속 표방하면서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기에 민주당의 이 바로 외연을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 굉장히 주장했던 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당내에서 굉장히 왕따 당하신 분이에요. 조경태 최고위원. 예.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근데 그냥 제가 기자로서 딱 볼 때는, 대경태 최고위원이 굉장히 외연을 넓게 가려고,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을 굉장히 넓게 가려고, 굉장히 폭넓게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제가 조경태 생각할 최고위원? 때 그 언어나 태도 문화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언어나 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국민 다수한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국민 다수한테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네. 당에서 그러니까 조경태 최고위원 지금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 못한 지점이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에서 나와 동의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소수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봤을 때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언어가 다수를 포괄할 수 있는 언어나 태도 이런 것이 한다는 거죠.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경태 최고위원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어떤 이 격한 반응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경태 최고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누구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글을 썼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조경태 많은 최고위원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많은 지지자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냐 민주당이. 그냥 정권 잡으려고 하지 마라. 원래 갖고 있던 것만 해도 지켜라. 그것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지키면 네. 국민들이 인정한다. 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 다양하죠. 반면에 반응이. 다수의 국민, 다수의 지지자들은 맞다. 그렇게 가야 한다. 이제 민주당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를 확대해야 대중성을 넓히는 작업을 왜 안 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자기 정체성 지키면서 연지곤지 바른 겁니다. 대선 때. 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연지곤지 바른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것처럼 일시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거기는 운동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지곤지 발라는데, 우리는 단순히 연지곤지 발라갖고는 안 되죠. 운동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대중성을 함께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바꾸기 위한 노력을 조경태 최고위원이 굉장히 했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지내가면서 그걸 느꼈는데, 우리 민 의원님이 얘기한 거랑 뭔가 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글쎄 뭐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좀 더 폭넓은 전략적인 얘기를 갖다가 좀 한 거고요. 네. 거기에 맞는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의제로 위원회도 제가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액션 플랜이 무엇이냐? 대중을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대중을 얻기 위한 액션 플랜이 무엇이냐? 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죠. 단순히 말의 공방이 아니라 우리가 입법 전략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냐 하는 것 자체가 다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어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당의 내부에 대해서 계속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내 주장은 이거다. 라고 외연이 확대된다고 보진 않아요. 자, 지금 계속 민주당하고 안철수신다고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국정원데크. 국민들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지금 피로하거든요. 자, 우리 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죠. 민주주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니까. 여전히 지금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하면 60몇 % 나오죠. 물론 이제 국정원, 결과로서의 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갖다 먼저 했죠. 그렇죠. 먼저 했죠. 지난해 네, 사자. 먼저 했는데 이제 특검 도입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진실 규명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 피로도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뭐 60% 70% 이제 다수가 원하는 거고 또 지난 연말 연시에 대충 유야무야한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1년 내내 시간 끌고 또 시간 계속 끄고 또 특검 끌고. 그건 그렇지 않죠. 네. 헌법 1조 5조, 7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 주권 재민의 아니까요. 물론 네. 논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물론 좀 더 빠르게 몰아치고 좀 더 강하게 몰아쳐서 일시에 모든 걸 다 떼낼 수가 있었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이 우리의 힘의 한계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떼낼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떼내기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하다 보면 국민적인 거부도 클 것이고 또 연계를 했을 때 예산안 통과와 함께 특검과 특위를 합의를 하게 되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그때부터 가동되면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낼 수가 자, 없죠. 그럼 민 의원님 그 외연 확대하고 지금 우클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구체성은 없거든요. 추상적인 단어로는 전 전략적으로만 느껴지는데. 예. 자, 구체적인 지금 현황 상황들에서 뭔가 좀 대입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사례.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네. 그러면 그냥 입법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네. 하는 문제가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가령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하도급법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다 해왔습니다. 네. 하도급법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고 그 대리적법도 현안이라든가 하고 현안 이제 지금 뭐 현안 앞으로 경제민주화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대기업 집단에 있어서 그들이 상생을 갖다 한다면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네.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투자는 유도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 계속 낡은 잔재에 머물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법 전략을 새로 추스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현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쉽게 해서 경제 쪽 관련해서 많이 법률에 해당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고 우리는 야당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러메이커 아닙니까? 입법가 네. 아닙니까? 입법에 손질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북 정책은 우리가 이렇게 가셔 저렇게 가셔 코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절반도 행사할 수 없잖아요. 100분의 1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정책이나 입법은 우리가 적어도 50은 못해도 3, 40은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타협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민현님은 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언론 일을 하면서 거의 매일매일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요새는 어떤 언론인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매체가 이렇게 순환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1인 매체도 심지어 다른 데서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이어가잖아요. 네. 그것이 특종이고 중요한 게 있으면 폭발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언론은 세상을 매일매일 조금씩 바꿀 수 있지만 세상을 확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못했다. 정치죠. 네. 그냥 뭐 2004년대 정치개혁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이죠. 그래서 뭘 바꾸셨습니까? 그런 노력을 갖다가. 네. 지난해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갑자기 제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당생은 지금 8년 6년째 하셨지 않습니까? 4년 하고 이제 2년을 그러니까 6년 하셨죠. 6년 하고 네, 있는데. 네. 작년에 제일 뭐 자부심 갖는 건 그런 거죠. 경제민주화, 경제 가불관계를 시정하는, 교정하는 입법들을 갖다가. 을지로 예. 제가 이제 국회 정무위에 있으니까. 네네. 법안 심사 소위니까 뭐 금융위 금감원 임원보수 공개랄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 가능한 하도급법이랄지 그다음에 24시간 편의점 영업의 문제점. 강제 금지 네. 그쵸? 그건 잘하셨어요. 예, 네. 그거 뭐 제가 대표 입법 한 하시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신규 네. 순환출자 금지랄지. 그걸 다 처음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딴 의원들이 얘기한 거에 그냥 같이 앞에서 넣고 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창해서 창안해서 하신 겁니까? 이제 저 가령 뭐 가명사업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창안에서 거의 뭐 물론 다른 의원들이 조금씩 다 한 거죠. 근데 네. 그것도 24시간 문제로 확대한 예, 그럼 어떤 발의든지 최초 발의가 있고 최초 주장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또 그렇죠. 같이 그 발의에 쫓아가는 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24시간 그 가명사업법 개정을 같은 경우가 뭐 가장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대표 입법을 네. 한 케이스고요. 또 작년에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사업법이죠.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법인데 외제차 폭력수리 근절법입니다. 네. 그거 잘하셨어요. 그거 잘하셨어요. 내용 아십니까? 네, 네, 알죠. 그 많은 외제차 때문에 우리들이 보험료 엄청 내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외제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갖다 공개하도록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외제차 쓰는 사람도 바가지를 지금 이거 보험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바가지를 갖다가 안 쓰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우리 국산차를 모는 사람들은 그렇죠. 겁에 안 질리게 하고 그다음에 보험협회는 그거 보험료 발의하신 내려가고 겁니까? 그렇죠. 그럼 잘하셨네. 그다음에 저 부품 아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예.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사명과 정치적 철학과 분명한 것들 갖고 있어야 되지 이번 이제 않겠나. 적어도 금융 299명 중에 예. 99명은 그래야 되지 않겠나. 200명은 할 일 없어서 아니면 뭐 이름 국회의원 뭐 좀 배지 한번 달려고 그다음에 자기 하는 일 하도 지겨우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변호사 뭐 의사 뭐 출신 그리고 뭐 언론인들도 하는 일 막 20, 30년씩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지겨워서 새로운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적당한 게 또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적겠지만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치 철학과 정치적 사명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국회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모 의원하고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점심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적 사명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좀 입법 활동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우리 마지막으로 민의원님은 뭐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올해 제일 중요한 게 2가지 입법을 갖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실천이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법, 권리금.
네. 권리금에 대해서 입법적 돌파를 하려고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가 권리금. 예. 아, 그거 좋으시네. 지금까지 입법적으로 돌파를 못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20년 네. 됐지만 지금 가명, 도명은 막고 있는데 차명은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차명 굉장히 좀 철저히. 이슈화해서 네. 상당히 좀 두 가지 이슈화했기 때문에 올해 2월, 4월 중에 그걸 입법화하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안철수 신당하고 연대하는 문제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할 수 선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할 때 아. 연대할 수 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는데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대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우상을 갖다 만들 필요가 있다. 아까 그런 얘기들이 그런 거 갖고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갖고 논쟁하고 무엇을 구체화할 것인가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서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과거처럼 야 그냥 얘기하다 곧바로 연대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후보 단일화 하자. 여기는 당신들이 갖고 여기는 우리가 갖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노력을 갖다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 한 얘기. 네,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예. 연대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야 되겠죠. 네. 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기자실에 본 적도 없고 정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본 그런데 적은 의사당에서 뵐 거 아닙니까? 멀리서만 봤는데 우리 저 뭐 금융실명제법이랄지 이런 거 같이 네. 토론회할 때 이런 때 좀 보긴 봤죠. 그래서 네. 뭐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정치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 문화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거랑 실제로 자유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러니까 네. 운동장을 갖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네. 좀 앞으로는 이제 정치의 이런 언어들이요. 좀 구체성을 좀 많이 띄웠으면 좋겠어요. 미래니, 뭐, 새, 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좋아하는 단어가. 미래, 새 정치, 국민. 국민을 함부로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 입장 한 사람으로서 이분도 민주당도 국민, 통진당도 국민, 새누리당도 국민, 안철수 신당도 그들에 반하는 국민이 그냥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형용사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다 생각이 들고. 알아서 판단하니까요. 아닙니다. 그 국민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전체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이렇게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죠. 어느 당이든. 정치는 이제 가치를 독점하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네. 어떤 가치, 어떤 집단을 독점하려고 하면.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이게 좀 더 좀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치를 온전하게 나만 점유할 수 있다. 나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절대적 선이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당명이나 정당 정책에 있어서 그러면은 굉장히 오히려 소외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가 있죠. 네. 하여튼 뭐 새, 뭐 미래, 국민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발언 같은 것들이 민주당 개혁하는데 그리고 민주당 혁신하는데 민주당이 외연을 확대하는데 민주당 지지를 더 넓히는데 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